마을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려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깊은 산골짜기 작은 마을 근처 구름이 낮게 깔린 산자락에는 장작을 하며 살아가는 나무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하윤이라는 이름의 사내였지요. 그의 일상은 날이 밝기 전 산으로 올라 해가 질 무렵 무거운 지게를 진 채 마을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얌전한 성품 탓에 마을 사람들은 정하윤을 그저 힘만 쓰는 둔한 사내로 여겼습니다. 저 사람 하루 종일 산에서 나무만 하는 게 전부더라고. 말도 없고 눈치도 없어 보이던데 어디 힘쓰는 일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아낙네들이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며 수군거렸지만 정하윤은 아무 내색 없이 묵묵히 제 갈 길만 갔습니다. 그의 움막은 산 중턱 외딴 곳에 있었지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홀로 지내는 것을 택한 듯 했습니다. 어느 해 가을이 깊어갈 무렵 산길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하윤이 평소처럼 장작을 하고 내려오는 길이었지요. 낙엽이 수북이 쌓인 오솔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미약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하윤은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위 틈새에 웬 아이 하나가 쓰러져 있었지요.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넘어져서 다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이야, 정신을 차려라. 정하윤은 지게를 내려놓고 아이를 살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으나 상태가 좋지 않았지요. 그는 주저없이 아이를 등에 업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무거운 지게 대신 아이를 업은 정하윤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산길을 단숨에 내려와 마을 어귀에 이르렀지요. 사람 살려. 아이가 다쳤소. 정하윤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촌장 권만석도 허둥지둥 달려왔지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저 아인 최참봉댁 손자 아니냐? 산에서 쓰러져 있기에 업고 내려왔습니다. 정하윤은 아이를 내려놓고 물러섰습니다. 곧 최참봉댁 식솔들이 달려와 아이를 데려갔지요. 의원을 불러 치료를 받게 되었고 다행히 큰 탈 없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정하윤을 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나무꾼이 아이를 살렸다더라. 그래도 사람 목숨을 구했으니 착한 사람이긴 한가 봐. 하지만 여전히 정하윤을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양반댁 도령 박세호는 정하윤을 만만하게 보았지요. 어려서부터 귀하게만 자란 박세호는 사람을 얕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을 함부로 부리며 거들먹거렸지요. 그 무렵 양반댁 박씨 집안에는 윤소정이라는 아씨가 있었습니다. 박세훈의 먼 친척으로 부모를 일찍 여의고 박씨 집안에 의탁해 살고 있었지요. 소정은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정하윤이 아이를 구한 일을 전해 듣고 속으로 감탄했지요. 세상에 저런 분도 계시는구나. 말없이 선행을 베푸시다니. 소정은 마을을 오가며 정하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도 힘든 내색 없이 묵묵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지요. 어느 날 소정은 정하윤이 장작을 팔고 가는 길에 마주쳤습니다. 저기 나무꾼 어르신. 정하윤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지나쳐 가려 했습니다. 소정이 다시 불렀지요. 잠깐만요. 저번에 아이를 구해주셨다면서요? 정말 훌륭하신 일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하윤은 짧게 대답하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소정은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을 썼지요. 저 사람은 왜 저리 쓸쓸하게 사는 걸까? 무슨 사연이 있는 게 아닐까? 한편 그날 저녁 마을 주막에서는
몇몇 이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중년의 선객 이성주였지요. 이성주는 얼마 전 마을에 들어온 행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지요. 주막 구석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꾼 말이야, 알고 보면 좀 이상한 구석이 있어. 이상하다니? 말도 없고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잖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이성주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정하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지요. 얼마 후 이성주는 주막을 나와 정하윤의 움막이 있는 산자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하윤이라 했던가. 과연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군. 이성주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정하윤의 움막 근처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지켜보았지요. 움막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하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홀로 앉아 있었지요. 이성주는 한참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움막에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정하윤은 낡은 책 한 권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나무꾼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이성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하윤이 장작을 하러 산으로 올라갈 때를 기다렸다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정하윤 도령. 정하윤은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도령이라는 호칭에 얼굴이 굳었지요. 누구십니까?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소? 예전에 자네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이성주요. 정하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과거를 아는 사람을 만난 것이지요.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자네를 찾아 헤맸소. 조용히 지내라는 말을 전하러 왔소. 이성주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자네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소. 함부로 나서지 말고 조용히 지내시오. 그것이 자네를 위한 길이오. 알겠습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정하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성주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지요. 자네는 몰락한 무관 집안의 후손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자네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소. 그렇게 계속 지내시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성주는 정하윤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약간의 은자와 약재가 들어있었지요. 이것으로 몸조리나 하시오. 그리고 혹시 위급한 일이 생기면 이 표식을 보이시오. 이성주는 작은 나무패 하나를 건넸습니다. 정하윤은 그것을 받아 품에 넣었지요. 이성주는 더 말없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정하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과거는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하지만 이제는 그저 나무꾼으로 살 뿐이다. 정하윤은 다시 장작을 하러 산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는 그의 모습은 여느 나무꾼과 다를 바 없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소정은 다시 정하윤을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정하윤이 손을 다쳐 피가 흐르고 있었지요. 소정은 달려가 물었습니다. 어머, 손을 다치셨네요. 괜찮으세요? 아닙니다. 장작을 하다가 실수로. 기다리세요. 제가 약을 가져올게요. 소정은 재빨리 집으로 달려가 약재를 가져왔습니다. 정하윤의 손을 잡고 상처를 닦아주며 약을 발랐지요. 조심하셔야 해요. 손은 나무꾼에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고맙습니다, 아씨. 정하윤은 소정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신분 차이를 떠올리며 한 걸음 물러섰지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벌써요? 약이 마를 때까지 좀 계세요. 하지만 정하윤은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소정은 그의 뒷모습을 아쉽게 바라보았지요. 왜 저리 거리를 두는 걸까? 나는 그저 도와주고 싶을 뿐인데. 그날 저녁 정아윤은 움막으로 돌아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소정이 발라준 약 덕분에 손은 한결 나아졌지요. 정아윤은 약을 바른 손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감히 양반댁 아씨에게 마음을 쓸 수 있겠는가? 나는 그저 나무꾼일 뿐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소정의 따뜻한 미소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아윤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지요. 한편 박세호는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소정이 정아윤에게 약을 발라주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세온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감히 천한 나무꾼 주제에 양반댁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다니. 세온은 정아윤을 향한 못마땅한 감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원래부터 말없이 꾸준 일만 하는 정아윤을 만만하게 보았는데 이제는 시기심까지 생긴 것이지요. 세온은 정아윤을 골탕 먹일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고 보자, 정아윤. 내가 감히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세온의 눈빛에는 좋지 않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흘러가는 마을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지요. 정아윤을 향한 세온의 시선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고 소정의 마음은 정아윤에게 조용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준은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언젠가 닥칠 일을 대비하고 있었지요. 산골 마을의 가을은 깊어갔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각자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아윤은 여전히 말없이 산과 마을을 오가며 장작을 팔았지요. 하지만 그의 평온한 일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세온의 괴롭힘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정아윤의 숨겨진 정체가 드러날 날도 멀지 않았으니까요. 박세온은 어려서부터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박씨 집안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양반가였고 세온은 그 집안의 외아들이었지요. 유모와 하인들이 시중을 들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란 탓에 세온은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지요. 이놈아, 내가 부르면 당장 달려와야지 어찌 이리 느릿느릿하냐. 세온은 하인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인은 고개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지요. 죄송합니다, 도련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러면 내 등짝을 벗겨놓을 줄 알아라. 세온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지요. 양반 도련님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큰 화를 입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촌장 권만석조차 세온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련님, 마을에 소 한 마리가 병들어 누웠습니다. 혹시 의원을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가 병들면 도축해서 먹으면 되지. 무슨 의원을 부르느냐? 천한 것들이 참으로 어리석구나. 권만석은 이를 악물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온의 집안을 거스르면 마을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했지요. 세온이 특히 눈엣 가시로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무꾼 정아윤이었지요. 말없이 꾸준 일만 하는 정아윤을 만만하게 본 세온은 틈만 나면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느 날 정아윤이 장작을 지고 마을 어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서 세온이 친구들과 함께 있었지요. 저기 나무꾼이 온다. 야, 정아윤. 정아윤은 멈춰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부르셨습니까? 내 그 지게를 이리 내려놓아라. 내가 볼 일이 있다. 정아윤은 시키는 대로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세온은 지게 위의 장작들을 발로 차 흩어뜨렸지요. 이게 뭐냐? 장작이 다 썩었구나. 이런 걸 팔아먹으려 했느냐? 아닙니다, 도련님. 장작은 모두 마른 것입니다.
내가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 내 눈에는 썩어 보이는데? 세훈은 장작을 모두 진흙탕에 밀어 넣었습니다. 정아윤이 며칠 동안 정성껏 마련한 장작들이 순식간에 쓸모없게 되었지요. 다시 죽고 싶으면 주어라. 하지만 그 더러운 장작을 지고 내 앞을 지나가지는 마라. 정아윤은 아무 말 없이 진흙탕에 빠진 장작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세훈의 친구들이 웃으며 거들었지요. 야, 세훈아.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심하긴. 천한 것들은 저렇게 해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정아윤은 지게를 다시 지고 묵묵히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등 뒤로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윤소정은 하인에게서 낮에 있었던 일을 전해 들었습니다. 도령께서 또 나무꾼을 괴롭히셨다지요? 예, 아씨. 장작을 모두 진흙탕에 빠뜨리셨습니다. 소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훈의 행동이 날로 도를 넘고 있었지요. 소정은 세훈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훈 오라버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냐?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면 언젠가 화가 돌아올 것입니다. 세훈은 비웃었습니다. 화라니? 내가 양반이고 저들은 천민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 저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 하오나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대하시면 소정아, 너는 아직 어려서 세상 이치를 모른다. 천한 것들은 엄하게 다스려야 말을 듣는 법이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 소정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세훈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었지요. 며칠 후 정아윤이 장작을 팔고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세훈과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세훈이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지요. 야, 정아윤. 이리 와보거라. 예, 도령. 오늘은 내가 나를 위해 일을 하나 해야겠다. 세훈은 정아윤에게 무거운 쌀가마니를 가리켰습니다. 저것을 우리 집까지 날라라. 도령,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내가 시키는데 거절하느냐? 천한 놈이 감히. 세훈은 정아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지요. 지금 당장 날라라. 안 그러면 너를 관가에 끌고 가 곤장을 치게 하겠다. 정아윤은 할 수 없이 쌀가마니를 짊어졌습니다. 세훈은 그 모습을 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지요. 박시대까지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정아윤은 무거운 짐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박시댁에 도착하자 세훈은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이제 가도 좋다. 정아윤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세훈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지요. 저것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그저 짐승이나 다름없지. 그날 밤 정아윤은 움막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요.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정아윤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집안이 억울하게 무너졌던 그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생각났지요. 하윤아, 칼을 들지 마라.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뿐이다. 그저 사람답게 살아라. 정아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펼쳤습니다. 예, 아버지. 다시는 칼을 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를 짓밟게 두지도 않겠습니다. 한편 촌장 권만석은 박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세훈의 아버지인 박진사를 뵙기 위해서였지요. 진사나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인가? 도령께서 요즘 마을 사람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십니다. 특히 나무꾼을 심하게 괴롭히시는데. 박진사는 손을 저었습니다. 자네는 걱정이 많네. 세훈이가 좀 거칠긴 하지만
양반의 기계를 지키는 것일 뿐이야. 천민들이 감히 양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지 않나? 권만석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마저 아들의 편을 드니 누가 세운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세운의 괴롭힘은 나날이 심해져만 갔고 마을 사람들은 숨죽이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아윤의 눈빛만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지요. 참을 수 있는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산속 정아윤의 움막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낮에는 나무를 하고 마을에서 온갖 천대를 받던 그였지만 밤이 되면 달라졌지요. 정아윤은 움막 한 구석에 숨겨둔 활과 화살을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활 시위를 당겨보았지요. 몸을 낮추고 자세를 잡는 동작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나무꾼의 몸놀림이 아니었지요. 후! 정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활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관역에 꽂혔지요. 이어서 몇 발을 더 쏘았는데 모두 관역 한가운데를 맞췄습니다. 어린 시절 무관 집안에서 배운 솜씨였지요. 활쏘기를 마친 정아윤은 맨손으로 권법을 익혔습니다. 한 동작 한 동작이 힘차고 정확했지요. 땀이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을 단련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비록 칼을 들지는 않겠으나 몸을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정아윤은 중얼거리며 동작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마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요. 그들 눈에 정아윤은 여전히 힘만 쓸 줄 아는 둔한 나무꾼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아윤이 장작을 하러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나무 사이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지요. 정아윤은 도끼를 든 채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구시오? 나일세. 나무 뒤에서 이성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아윤은 긴장을 풀고 고개를 숙였지요. 어르신,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자네를 보러 왔네. 요즘 마을에서 자네가 고생이 많다던데. 이성주는 정아윤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그 박시댁 도령이 자네를 심하게 괴롭힌다지.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겠는데. 정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참으면 됩니다.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성주는 한숨을 쉬었지요. 자네, 조용히 지내라고 했지? 하지만 너무 당하고만 있어서도 안 되네. 자네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이 아직 있다네. 괜히 눈에 띄어 화를 자초하지 말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이성주는 정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집안이 무너진 것은 억울한 일이었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네. 어르신,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말게. 하지만 자신을 지킬 힘은 길러야 하네. 이성주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혹시 위급한 일이 생기면 나를 찾게. 내가 도와주겠네. 고맙습니다, 어르신. 이성주가 떠난 후 정아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는 자꾸만 자신을 따라다녔지요.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아윤이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길고 있을 때였습니다. 윤소정이 하인을 데리고 지나가다가 정아윤을 보았지요. 소정은 정아윤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번에 다쳤던 상처가 아물지 않고 덧나 있었던 것입니다. 저기 나무꾼 어르신. 정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씨, 무슨 일이십니까? 손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약을 바르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저절로 나을 것입니다. 소정은 하인에게 무언가 지시했습니다.
하인이 달려가더니 약재를 가지고 왔지요. 이것 좀 받으세요. 상처에 바르시면 금방 나을 겁니다. 아씨, 이런 귀한 것을 제가 어찌. 괜찮습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그냥 두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정아유는 소정의 따뜻한 마음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손은 나무꾼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잘 치료하세요. 소정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정아유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지요.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저런 분께 마음을 쓸 수 없다. 신분이 다르지 않은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아유는 움막에서 소정이 준 약을 바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에는 박세온처럼 남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윤소정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정아유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칼을 들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람답게 살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칼을 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하고만은 살지 않겠습니다. 정아윤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았지요. 세온의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천하게 여겼습니다. 한편 박씨 댁에서는 세온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꾼 말이야. 요즘 좀 건방져 보이지 않아? 건방지다니? 아무리 괴롭혀도 표정 하나 안 바꾸잖아. 마치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 세온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세온은 술잔을 탁 내려놓았지요. 그래, 나도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천한 놈 주제에 감히 나를 우습게 보다니. 한번 제대로 혼을 내줘야겠어. 그래야겠지. 두고 보라고. 내가 저놈을 완전히 굴복시킬 테니까. 세온의 눈빛에는 위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아윤을 향한 그의 시선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지요. 마을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아윤은 여전히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주변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지요. 폭풍 전야와도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긴장이 폭발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아윤은 그날 밤도 홀로 활을 쏘며 몸을 단련했습니다. 자신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에 대비하여.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장날을 맞아 마을은 평소보다 부산했습니다. 장터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정아윤도 한 주간 모은 장작을 지게에 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작이요. 잘 마른 장작 사시오. 정아윤은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장작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날씨가 쌀쌀해지는 때라 장작이 잘 팔렸지요. 오전 내내 장사를 하고 나니 지게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수고했네. 장작 값일세. 고맙습니다. 정아윤은 돈을 받아 품에 넣고 빈 지게를 졌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저 멀리서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무리가 보였습니다. 박세웅과 그의 친구들이었지요. 저기 나무꾼이 있네. 야! 세운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지요. 정아윤은 멈춰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령, 부르셨습니까? 세운은 비틀거리며 정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너 지금 장사 끝났느냐? 예, 도령. 그럼 잘 됐구나. 내가 심심한데 내가 좀 놀아줘야겠다. 세운의 말에 친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정아윤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무엇을 해달라고? 일단 그 지게를 내려놓아라. 정아윤이 지게를 내려놓자
세훈이 발로 걷어찼습니다. 지게가 진흙탕으로 굴러갔지요. 이게 뭐냐? 지게가 더럽구나. 깨끗이 닦아오너라. 도련님, 이것은 제 지게입니다. 제가 알아서. 내가 감히 양반인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대꾸를 하느냐? 세훈은 정아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천한 주제에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보다니. 내가 감히. 세훈은 정아윤을 밀쳤습니다. 정아윤은 중심을 잃고 뒤로 물러섰지요. 진흙탕 바로 앞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면 뭐 하느냐? 세훈은 정아윤의 어깨를 밀어 진흙탕에 넘어뜨렸습니다. 철썩. 정아윤은 진흙탕에 주저앉았지요. 옷이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하, 꼴 좋다. 천한 놈은 천한 곳이 어울려. 세훈과 친구들이 크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차마 보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돌렸지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내 신발을 닦아라. 진흙이 묻었구나. 도령. 뭐, 또 말대꾸냐? 세훈은 정아윤의 머리를 발로 눌렀습니다. 정아윤은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주먹을 꽉 쥐었지만 풀었습니다. 예, 닦아드리겠습니다. 정아윤은 옷자락으로 세훈의 신발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입을 열지 못했지요. 촌장 권만석도 멀찌감치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만하시지요. 너무 심하십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소정이었지요. 소정은 장을 보러 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아, 소정이 왔구나. 내가 뭘 어쨌다고? 사람을 저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신분이 다르다 해도 사람인데. 소정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가서 내 일이나 해라. 세훈은 소정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소정은 더 말할 수 없었지요. 세훈의 기세에 눌린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지게를 다시 지고 저 나무 더미를 우리 집까지 날라라. 그것은 남의 물건입니다. 남의 것이면 어떠냐? 내가 사겠다는데. 주인한테 돈 주면 되지. 세훈은 아무렇게나 돈 몇 푼을 던졌습니다. 나무 주인이 항의하려 했지만 세훈의 눈빛에 주눅이 들어 입을 다물었지요. 자, 어서 날라라.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야 한다. 정아윤은 할 수 없이 무거운 나무 더미를 짊어졌습니다. 진흙투성이 옷 그대로였지요.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 화가 돌아올 것입니다. 소정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세훈은 비웃었지요. 화? 내가 양반이고 저것은 천민이다. 무슨 화가 돌아온다는 말이냐?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짓밟으시면. 소정아,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구나. 천한 것들은 그래야 말을 듣는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 세훈은 소정의 말을 끊고 정아윤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가지 못할까? 꾸물거리면 곤장을 맞을 줄 알아라. 정아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어찌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소정은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정아윤의 뒷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정아윤은 박시댁에 나무를 내려놓고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요. 온몸이 진흙투성이의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움막에 돌아온 정아윤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하지만 정아윤은 곧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지요. 아버지, 제가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칼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은 살지 않겠습니다. 정아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오고 있었습니다. 박시댁 사랑채에서는 촛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박세호는 잠들지 못하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요. 책상 위에는 집안의 재산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땅 문서만 손을 보면 되겠군. 세호는 붓을 들어 문서의 숫자를 고치려 했습니다. 아버지 몰래 땅을 팔아 도박 빚을 갚으려는 속셈이었지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들키면 큰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니야, 아버지는 이 문서를 자세히 보지 않으실 거야. 세호는 용기를 내어 숫자를 고쳤습니다. 10결이던 땅을 5결로 줄여 적었지요. 그리고 문서를 다시 제자리에 넣으려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박진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세호는 황급히 문서를 숨겼지요. 아버지, 저입니다. 이 밤중에 사랑채에서 무엇을 하느냐?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세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믿고 싶었지요. 그래, 밤이 깊었으니 어서 자거라. 예, 아버지. 박진사가 나간 후 세훈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위기일발이었지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서를 제자리에 넣지 못한 것입니다. 며칠 후 박진사가 문서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분명 10결이던 땅이 5결로 되어 있구나. 박진사는 세훈을 불렀습니다. 세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섰지요. 아버지,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 문서를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세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들킨 것이 분명했지요. 하지만 세훈은 재빨리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아버지, 며칠 전 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 제가 책을 보러 사랑채에 갔더니 누군가 창문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예, 아버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문서를 훔쳐보려 했다는 말이지요. 대체 누가 감히? 그때 세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나무꾼 정아윤이 아닐까요? 정아윤? 그자가 왜? 요즘 그자가 자꾸 우리 집 근처를 배회합니다. 그리고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세훈은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탰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지요. 정말 그자를 보았단 말이냐? 예, 아버지.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박진사는 당장 촌장을 불렀습니다. 권만석은 황급히 달려왔지요. 진사날이 급히 부르셔서 왔습니다. 촌장, 나무꾼 정아윤을 당장 잡아오시오. 그자가 우리 집 문서를 훔쳐보려 했소. 예, 정아윤이 그런 짓을? 내 아들이 직접 보았다고 하오. 어서 잡아오시오. 권만석은 할 수 없이 사람들을 데리고 정아윤을 찾아갔습니다. 정아윤은 움막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지요. 정아윤, 나와보거라. 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시댁 진사나리께서 너를 찾으신다. 따라오너라. 정아윤은 영문을 모른 채 촌장을 따라갔습니다. 박시댁에 도착하자 박진사와 세훈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내가 정아윤이냐? 예, 나리. 너는 며칠 전 밤에 우리 집 사랑채에 몰래 들어왔느냐? 아닙니다, 나리.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아들이 내를 직접 보았다. 정아윤은 세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세훈은 정아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지요. 내가 분명히 보았다. 내가 창문으로 도망가는 것을.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며칠 전 밤에 저는 움막에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누가 증인이라도 되느냐? 정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혼자 살고 있었기에 증인이 없었지요. 증인이 없다는 것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세훈은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진사는 하인들에게 명했지요. 이놈을 창고에 가두어라. 내일 관가에 넘기겠다. 날이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아윤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인들이 정아윤을 끌고 가 허름한 창고에 가두었지요. 창고 안은 어둡고 차갑했습니다. 손댄 적이 없다. 나는 정말. 정아윤은 억울함에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요. 평민의 말은 양반의 말보다 가볍게 여겨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아윤은 창고 바닥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곤장을 맞거나 더 큰 형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지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때 창고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이성주였지요. 어르신 어찌. 조용히 하게. 내가 자네를 도우러 왔네. 도와주신다니요? 도망가게. 여기 있으면 큰 화를 당할 것이네. 이성주는 정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아윤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닙니다. 도망가면 진짜 죄인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있어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없네. 그래도 도망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떳떳하게 맞서겠습니다. 이성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가 선택한 길이라면 할 수 없지. 하지만 조심하게. 그들은 자네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네. 이성주는 정아윤의 어깨를 두드리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정아윤은 다시 홀로 남았지요. 도망만 가면 그들의 악행은 더 커진다. 내가 여기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정아윤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지만 도망치지 않고 맞서기로 한 것이지요. 그것이 아버지께 배운 떳떳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사는 정아윤을 관가로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훈이 다른 제안을 했지요. 아버지, 그자를 관가로 넘기기 전에 제가 직접 다루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도망친 죄인을 잡아오겠습니다. 제가 직접 응징하고 싶습니다. 세훈은 하인들에게 창고 문을 열게 했습니다. 정아윤이 밖으로 나오자 세훈이 비웃었지요. 너는 도망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느냐? 저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다고? 하하, 재미있는 놈이구나. 좋다. 그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세훈은 마을 사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산으로 사냥을 갈 것이다. 이놈이 길을 안내할 것이니 따라오너라. 산에는 맹수가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마을 사내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훈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요. 겁쟁이 같으니. 우리가 여럿이니 무슨 걱정이냐? 어서 준비하라. 일행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정아윤이 앞장섰고 세훈과 사내들이 뒤를 따랐지요. 산은 깊었고 길은 험했습니다. 도령,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닥쳐라. 내가 돌아가자고 할 때까지 계속 가는 것이다. 세훈은 정아윤을 재촉했습니다. 정아윤은 할 수 없이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하지만 정아윤은 이 산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위험한 곳이 있고 어디가 안전한지 모두 알았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이 요란하게 흔들렸지요. 이게 무슨 바람이냐? 세훈이 당황해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맹수 소리입니다. 어서 피해야 합니다. 정아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큰 멧돼지 한 마리가 덤불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사내들이 비명을 질렀지요. 으악, 멧돼지다. 도망쳐. 사내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세훈도 겁에 질려 비틀거렸지요. 멧돼지가 세훈을 향해 달려들려는 순간 정아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물러서시오. 정아윤은 도끼를 들어 멧돼지를 막아섰습니다. 민첩한 몸놀림으로 멧돼지의 공격을 피했지요. 그리고 도끼 자루로 멧돼지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크앙! 멧돼지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습니다. 정아윤은 다시 한번 도끼를 휘둘러 멧돼지를 쫓아냈지요. 멧돼지는 덤불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정아윤이 세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세훈은 넋이 나간 상태였지요. 방금 전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는 흩어졌던 사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정아윤의 모습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정아윤이 멧돼지를 막아냈다. 저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구나. 사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아윤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여기는 위험합니다. 너는 그냥 나무꾼이 아니구나. 세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아윤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어서 가십시다. 해가 지면 더 위험해집니다. 정아윤은 앞장서서 안전한 길로 일행을 인도했습니다. 길을 잃었던 사내들은 정아윤의 안내를 따라 무사히 산을 내려갈 수 있었지요.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이성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무사하신가? 어르신, 어찌 여기에? 소식을 듣고 왔네. 혹시나 해서 말이야. 이성주는 세훈을 향해 말했습니다. 도령,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부릴 머슴이 아니네. 무슨 소리요? 저자는 천한 나무꾼일 뿐이요. 천한 나무꾼이 어찌 그런 무예를 지녔겠는가. 이 사람은 몰락한 무관 집안의 후손이네. 이성주의 말에 사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무관 집안이라니. 그럼 양반이란 말이오? 그렇네. 다만 집안이 억울하게 무너져 이렇게 살고 있을 뿐이네. 세훈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정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정체가 뭐냐? 왜 나를 속였느냐? 정아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속인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한 일들은? 세훈은 자신이 양반 출신을 함부로 대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만약 정아윤이 신분을 회복한다면 큰 화를 입을 것이 분명했지요. 나는 몰랐다. 내가 양반인 줄. 도령께서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저는 다만 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정아윤의 말에 세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내들도 모두 정아윤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지요. 우리가 그동안 함부로 대했구나. 양반을 천하게 여겼다니. 사내들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훈만이 분노와 두려움으로 몸을 떨고 있었지요.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세훈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지요. 오히려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정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정아윤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천한 나무꾼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세훈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산에서 돌아온 후 마을에는 빠르게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정하윤이 양반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세훈이 그를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박도령이 양반을 천민처럼 대했다더라. 진흙탕에 밀어넣고 짐까지 나르게 했다지 않나. 아이고, 그러다가 큰일 나겠어.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산에 함께 갔던 사내들이 하나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지요. 사실 문서 훔친 것도 정하윤이 아닐 겁니다. 한 사내가 촌장 앞에서 용기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저희가 직접 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박도령이 그렇다고 하셔서. 그럼 정하윤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란 말이냐? 촌장 권만석은 머리를 싸맸습니다. 일이 점점 커지고 있었지요. 며칠 후 고을 원님의 귀에도 이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원님은 박진사를 불러들였지요. 박진사, 자네 아들이 양반을 천민처럼 대했다는데 사실이냐? 원님,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희는 그자가 양반인 줄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그럼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것은 어찌된 일이냐? 원님은 문서 조작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명했습니다. 박씨 댁의 문서들을 가져와 꼼꼼히 살펴보았지요. 그러자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 필체가 다르구나. 누군가 고쳐 쓴 흔적이 있다. 원님의 말에 박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원님, 그것은 도령, 진실을 말하라. 이 문서를 내가 고친 것이 아니냐? 원님의 추궁에 세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무릎을 꿇고 사실을 털어놓았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도박 빚을 갚으려고 문서를 고쳤습니다. 뭐라고? 내가 집안 문서를 조작했단 말이냐? 박진사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자식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그리고 죄를 덮으려고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것이냐? 용서해 주십시오, 원님. 세호는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원님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지요. 양반이라는 자가 도박을 하고 문서를 조작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다니. 이것이 양반의 도리냐? 면목이 없습니다. 원님은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박세훈을 잡아 가두어라. 관가에서 엄히 다스릴 것이다. 원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세훈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포졸들이 세훈을 끌고 갔지요. 박진사는 그 모습을 보며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내가 잘못했다. 소식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토록 거만하던 박세훈 도령이 포박되어 관가로 끌려갔다는 소문이었지요. 하늘이 보고 계시는구나. 악한 짓을 하면 결국 화를 입는 법이지.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한편으로는 정하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요. 우리가 함께 그를 천하게 대했잖아. 이제라도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 촌장 권만석은 정하윤을 찾아갔습니다. 정하윤은 여느 때처럼 장작을 하고 있었지요. 정도령, 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자네를 잘못 대했네. 용서하게. 권만석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하윤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지요. 괜찮습니다. 촌장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네는 참으로 너그럽구나. 나 같으면 분노했을 텐데. 분노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정하윤의 말에 권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윤소정이 하인과 함께 정하윤을 찾아왔습니다. 소정은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저도 그동안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씨, 고개를 드십시오. 아씨께서 잘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그저 보고만 있었습니다. 소정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아유는 부드럽게 말했지요. 아씨께서 저에게 약을 주시고 걱정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예, 괜찮습니다. 소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보자기를 건넸지요. 이것은 작은 정성입니다. 받아주세요. 아씨, 이런 것까지 부디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 편해집니다. 정아유는 소정의 정성을 받았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정성스럽게 지은 약식이 들어있었지요. 고맙습니다, 아씨. 몸조리 잘하세요. 소정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정아유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한편 관가에 갇힌 세호는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정아윤 때문이다. 그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갇힌 죄인들이 비웃었지요. 내가 스스로 저지른 일이지 않느냐. 며칠 후 세호는 신문을 받았습니다. 원님은 엄하게 물었지요. 내 죄를 모두 자백하라. 세호는 할 수 없이 문서 조작, 누명 씌우기, 양반 모독 등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원님은 판결을 내렸지요. 박세호는 유배 보낸다. 10년 동안 변방에서 속죄하며 살도록 하라. 원님 제발. 세훈의 울부짖음도 소용없었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지요. 박씨 집안은 고을에서 체면을 잃었습니다. 박진사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지요. 집안의 권세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양반이라는 것들이 저 모양이니 권세만 믿고 함부로 살더니 결국 화를 당했구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박씨 집안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반면 정아윤을 보는 시선은 존경으로 바뀌었지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의연하게 대처한 정아윤의 모습에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박세훈이 유배를 떠난 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반성하기 시작했지요. 촌장 권만석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양반의 말만 믿고 사람을 함부로 대했소.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소? 촌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도 잘못했습니다. 정도령께 제대로 사과해야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아윤을 찾아갔습니다. 정아윤은 여느 때처럼 산에서 장작을 하고 있었지요. 정도령, 저희가 왔습니다. 정아윤은 도끼질을 멈추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권만석이 앞으로 나서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도령을 제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촌장님, 고개를 드십시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제대로 살피지 못해 도령께서 고생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아윤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갔습니다. 정아윤은 다시 장작을 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천대가 아닌 존경의 눈빛이었지요. 며칠 후 이성주가 정아윤을 찾아왔습니다. 자네, 이제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네. 조정에서 재조사를 했고 자네 집안이 누명을 썼다는 것이 밝혀졌네. 정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이었지요. 정말
정말입니까? 그렇네. 이제 자네는 떳떳하게 살 수 있네. 원한다면 관직에 나갈 수도 있고. 정아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저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여기서? 왜? 제가 이곳에서 배운 것이 많습니다. 권세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성준은 정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자네가 원하는 대로 살게. 다만 이제는 고개를 숙이지 말게. 예, 어르신. 이성준은 미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정아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아버지의 누명이 풀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한편 윤소정은 집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 정아윤에게 향했지요. 아씨,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하인이 물었습니다. 소정은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저었지요. 아무것도 아니야. 혹시 정도령 생각하시는 겁니까? 뭐라고? 아니야. 소정은 부끄러워하며 부채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지요. 정아윤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소정은 용기를 내어 정아윤을 찾아갔습니다. 정아윤은 움막 앞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지요. 정도령. 정아윤은 소정을 보고 일어섰습니다. 아씨, 어찌 이곳까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소정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지요. 도령께서 살아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씨, 그동안 많이 힘드셨지요? 제가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씨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소정은 정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도령, 앞으로도 이곳에서 계속 사실 겁니까? 예,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끔 찾아뵈어도 되겠습니까? 정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씨께서 오신다면 환영하겠습니다. 소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멀리서 마주쳤고 서로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불씨가 남아있음을 느꼈지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마을에는 눈이 소복이 쌓였지요. 정아윤은 예전처럼 장작을 하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장작이요. 잘 마른 장작 사시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요. 정도령, 장작값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아윤은 정당한 값을 받고 장작을 팔았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하지 않았지요. 저녁이 되어 정아윤은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보따리가 있었지요. 열어보니 따뜻한 옷과 음식이 들어있었습니다. 소정이 보낸 것이 분명했지요. 정아윤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칼을 들지 않고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멀리 마을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아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지요. 비록 혼자 사는 나무꾼이었지만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정이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곁에 있었지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정아윤은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굴리는 자는 언젠가 그 업을 받고 묵묵히 바르게 선자의 길은 끝내 밝아진다는 교훈을 남기며 말입니다. 권세와 신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행실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 서로를 더욱 존중하며 살아갔다고 전해집니다.